7831님 처음 문자 드려요. 정치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참가하면 조금씩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쇼 좋은 일 하네요. 매일매일 귀 기울게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 시그널 뮤직이 나갔어요. 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도 타짜, 내 타짜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여의도 타짜가 날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목요일. 수요일 날 많은 일들이 터져요 이제까지.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정치권이 조용한 날은 없긴 해요. 예. 근데 어제도 뭔가 하나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하려고요. 윤타짜가 저를 보면 씩 웃는데 나는 준비해 왔어. 약간 이 느낌입니다. 의총이 취소되는 거. 근데 뭐 사실 뭐 회의가 하려다가 취소되는 건 늘상 있는 일이긴 한데, 근데 어제는 국민의힘 의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걸었던 5대 개혁안 통과 문제, 비대위원장 임기 문제, 차기 지도체제 문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월요일 날 의총하다가 5시간 하고 결론을 못 냈어요. 근데 어저께 의총이 잡혀 있었는데 40분 전에 전격 취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근데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안 해주고. 어이 오지 마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어제 무슨 배경이 있어요? 취소된? 뭐 추측을 하는 건데요. 네, 추측. 굉장히 급하게 그런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 원내 지도부가 굉장히 당황할 만한 일이 있다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오, 뭘까요? 네. 그 얘기는 아마 이제 당 의총에서조차 의원들조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개혁안에 대해서 조금씩 괜찮다 이런 의견을 내는 분위기로 바뀌니까 아예 그냥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입을 틀어 막은 거죠. 그럼 월요일 날은 찬성 반대 경론이 펼쳐졌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만약 했다고 하면 찬성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분위기였음을 직감하고 일단 재선 의원 29명 중에 15분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거의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15명의 구성을 보면 이분도 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지금의 저희 당의 원내 지도부라면 뜨거 할 만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친한계 의원 이렇게 더하고 합치면 뭐 이렇게 하면 초선에서 좀 더하고 이러면 한 40명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위기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요? 아니 박정아 의원도 그런 추측이다 그러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큰일 났는데 하고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네. 박다채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저도 그래 의원 보여요. 그 재선 의원 15명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쇄신안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게 그게 보면 그 면면들이 꼭 이게 뭐 그 당의 비주류들이 아니거든요. 친윤에 속해 있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상 기류를 좀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의총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런저런 이제 갈등들이 노출이 될 거고 일종의 이제 당 쇄신에 관한 여론전에 장이 깔리는 거잖아요. 그걸 아예 안 만들겠다. 이 셈법인 것 같고요. 대신에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도록 예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다시 이제 뭐 친윤이 원내대표를 만들면 그 뒤에 이 상황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갈수록 이제 당의 쇄신이나 변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겠죠. 아니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겉으로 드러나는 저 이유는 이거였어요. 하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한꺼번에 이것도 하고 의총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번째,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뭐 이건데 그러면은 이제 윤타짜하고 박타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겉으로 드러낸 이유지 실제는 아닐 것이다. 이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짜증인 것 같습니다. 짜증? 짜증. 뭐요? 다른 얘기 듣는 게 짜증나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 그거를 이제 거창하게 당내 분란 갈등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재판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포장한 거지. 그냥 뭐 다른 얘기 듣고 뭐 하고 막 그냥 귀찮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냥 싫은 거죠. 근데 이제 짜증. 원내대표가 원내 관련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에게 저기 의총 취소합니다. 의총합니다. 사전 상의 보통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워낙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5대 개혁안 내놓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랑 각을 세우는 모습 보이니까 이것이 나한테도 얘기도 안 해주고 의총을 취소시켰어요. 이렇게 되니까 논란이 더 확대되긴 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면은 논의하고 사전에 연락해서 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좀 연기합시다. 이게 맞죠. 근데 그런 거 안 한 거는 내가 너랑 얘기해서 뭐 하겠냐. 짜증난다. 그냥 말도 섞기 싫어. 이거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뭉개면 된다. 네. 자 그러면 약간 오늘 조선일보 정치면 보니까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16일 날 원내대표 야 구친윤 우리 쪽에서 당선시켜서 뭉개면 돼.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런 시각이 있다던데 그러니까 맞아요? 짜증. 어. 내가 16일 날 네. 새 원내 지도부 밑그림을 다 해놨다. 네. 친윤의 그 생명연장의 밑그림 그려놨는데 정말 짜증나게 그 자꾸 뭐 말이 많아. 그거 말이 많네 이런 거죠. 그래서 말이 많네. 그런 식의 의총 취소인데 예. 그래도 비대위원장이 뭔가 혁신을 하겠다고 그렇게 그것도 가장 막내 예. 의원이 의총 좀 해달라. 거기에다가 재선원들 15명이 중지를 또 모았고 그러면 열어줘야죠.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죠.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왜 5월 10일 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예.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는지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상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관련한 대응 영역에 집중하자 이게 이후로 됐는데 예. 이거는 오전에 그냥 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예. 이거 지금 법원에서 결정한 걸 뭘 그거 가서 뭐 영역에 집중한다고 바뀝니까? 이유도 안 되고. 그다음에 보면은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비칠 수 있다. 예. 원래 의총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부딪히라고 의총 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경론을 통해서 이 생산적인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게 의총 아닙니까? 어허. 근데 뭐 그게 싫다? 그러면은 그 원내 지도부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제가 말했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첫날 2월 9일 날 5개 혁신안 아무것도 못 건져갈 때 예. 이미 김용태를 비대위원장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 아니 아니 이거 같아요. 그냥 주제 넘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 그냥 우리랑 호흡 맞추고 우리가 원하는 얘기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비대위원장도 우리가 연장해 줄 수도 있는데 아니 기분 나빠 진짜. 이거예요. 그냥 감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이런 걸 자꾸 들고 나오냐? 초선이 뭐 이런 거예요? 속된 말로 나대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공천 받았어? 어떻게 비대위원장 됐어? 몰라? 왜 지금 왜 나서는 거야? 왜 나대?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하고 무시하는 싶어? 거예요. 7월 달에도? 예.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라는 권력은 있지만 네. 당내의 중진 의원들이나 윤핵관 뭐 친윤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 대표격으로서. 왜요? 어리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리다고 논리지 이건데. 이거 어린 나이 그거 문제가 초선이라고? 아니라 예. 어떻게 공천 받았어? 어떻게 비대위원장 됐어? 이거죠. 우리가 시켜줬잖아. 예. 대선 치르라고 얼굴마담 했잖아. 근데 왜 지금 거기다 화장을 하고 그래?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자 이거 본방불가에서 해야 될 지금 얘기인데. 본방불가 아, 수준의 진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진짜 있어요. 진짜 워. 아니 정말 너무 참, 화가 나서 그래요 국민의힘 상황이.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은 예. 결국 이제 16일 원내대표 선거로 가는 수순인데 예. 그 사이에 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 당의 주류들의 생각은 이대로지 않습니까? 뭐 어떤 성찰도 반성도 변화도 혁신도 하지 네. 않겠다. 그냥 기득권만 움켜쥐면 된다.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어제 이제 김성태 그 전 원내대표하고 제가 같은 방송을 했는데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거 자유당 몰입 애들보다 더하다. 자유당 시절에. 자유당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저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패를 당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당의 여러 가지 자중질환 이 4분 오열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한밤중에 후보 교체하려는 거 정말 이거 헌정사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가장 겨우 책임졌다는 게 권영세 네, 네. 비대위원장 내려놓은 건데 그 당무감사한 데니까 또 이분이 그에 대해서 막 그 반발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럼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 그 구주류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 정치에 있어서 책임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저러면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고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염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해놓고 다음 수순도 대충 보이잖아요. 전당대회를 어느 시점에 열건 어쨌든 당권은 넘겨주지 않겠다. 한동훈만 막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뭐 보수가 다시 어쨌든 재건을 해서 뭐 다시 정권에 도전하고 다 요원한 일이고 결국 이제 상대방이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하면은 예전에 윤상현 의원이 그랬잖아요. 한 1년 지나니까 또 되더라.
요행을 바라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싹 물러나지 않으면 저는 보수 회생의 기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서 표 계산이 끝났나 보죠? 그럼 계산할 것도 없죠. 그냥 무조건 친윤계가 되는 거예요? 뭐 계산이 뭐가 없어요? 누가 나가냐가 문제였지. 네. 예를 들어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출마만 하면 예. 되죠. 아 하긴 네. 당 대표는 뭐 당원 투표도 있고 여론조사도 있고 있는데 이건 그건 의원들 예. 107명이 하는 굉장히 거니까 단순하단 말이에요. 너 누구 찍을 거야? 뭐 이걸로 그냥 끝났다 지금. 아, 그는 얼굴에 다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속보 하나 들어왔어요. 김성원 의원 연천 그죠? 예. 원내대표 나가겠다고 첫 번째 출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예. 단독 기사 연합뉴스 TV 김성원 야 원내대표 첫 출사표 개파색 옅은 수도권 3선 나가면 됩니까? 근데 개파색 옅다로 그러는데 친한계로 분류돼 있죠.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친하게로 분류돼 있어. 한동훈 전 대표 그저 경선 떨어지고 캠프 해단식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뭐 이렇게 막 뭐 했는데 예, 비상기업도 반대하고. 근데 좀 애매한 캐릭터잖아요. 아 그래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닌. 그다음에 목소리가 그렇게 또 예. 어떤 그 혁신 개혁 쪽에 목소리를 높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틈을 노려서 뭐 여러 가지 뭐 도전을 할 수는 있겠으나 예. 그분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다 도전을 했을 때는 친윤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 친윤들이 더 많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친윤들을 많이 그리고 도전하는 사실상 거구나. 마라톤의 참가자가 김 씨예요. 예. 다. 어. 그러면은 우승자는 김 씨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구도를 좀 봐야 되는 게 예. 지금 김성원, 송원석 이 두 분 송원석 의원 나온다는 얘기 많더라고요. 대구죠. 아니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회관 다니시면서 인사예요, 인사. 예. 아 그래요? 활동을 이미 막 선거운동 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 언론에 지금 발표는 김성원 의원의 첫 출사표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의원회관 다니고 있다 송원석 의원이. 예. 예. 근데 이제 변수로 봐야 될 인물 두 분이 있습니다. 박대출 사무총장, 예. 김도읍 의원. 알겠어요. 박대출 예. 끝내요? 아니 본방부를 가서 하려고. 지금 열심히 취재했는데 안 아, 해요. 그래요? 그 취재 더 해주세요. 예. 아니 왜 구체적인 사람 얘기 그거 하세요. 싫어요. 취재한 거 하세요. 삐졌어요. 해요 빨리. 싫어요. 해요. 예. 취재한 거. 본방부에서 할게요. 딴거 싫어. 아이템도 많아가지고. 지금 하세요. 해주세요. 취재한 거. 팽팽해. 이게 그 국민의 의총을 보는 거 같아요. 문자 난리 났어 지금. 왜 말해놓고 입 닫게 하냐고. 테디는 입틀막에 그거냐 이러면서 난리 났어 지금. 예. 그 이제 박대출 사무총장도 좀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출마할까 말까. 내가 그래도 이번에 한번 이름 올려가지고 원내 대표급으로 나의 위상을 좀 높여볼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윤그룹에서 송원석 의원을 미니까 내가 나가봤자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예. 분위기란 상황이 어떤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박대출 의원은 네,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예. 지금 출마할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중진 의원들이 예. 이번엔 좀 당신이 나서는 게 어떠냐. 개파색이었다는 평가. 개파색이 옅은데 어쨌든 좀 친한 쪽으로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굳이 나누면 친한 나누면.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결심할 것인지 그것도 좀 하나의 변수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종 3자 구도가 될 수도 있나? 김성원, 김도우. 그렇죠. 만약 김도우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 예. 김성원 의원이 접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요? 예. 만약에 그냥 박대출 총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쫙 봐서 친윤 그룹이 이거 다 그냥 송원석 의원으로 갔네. 그러면 이제 이름만 좀 언급되게 하고 예.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자, 장사철 예상. 최대 변수는 김도우 의원의 결심 여부 같습니다. 그래요? 누가 될 것 같아요, 박 단장님? 이거 글쎄요. 진짜 남해당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에서 맞추는 거는 제일 힘들어. 아니, 이거.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의원들의 그 구성으로 보면 예. 다시 친윤 원내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객관적으로 지금 뭐 친윤 의원들이 한 60여 명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분화됐다 하더라도 예. 물론 의견이 다 같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예. 객관적 상황은 그래 보여요. 근데 친한계 핵심인 분을 옆에 두고 제가 친한계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친한계에서는 김도우 의원이 결심을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 김성원 의원이 되게 지금 의지가 강하대요. 예. 이번에 본인 이제 수도권 3선이고 좀
본인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원내대표급으로 본인 위상을 높여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예. 김도부 의원이 그래 결심했어 나 나가야지 그렇더라도 그래도 전 나갈래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예. 이런 교통정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친한계 핵심 인사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핵심이 될 수가 없죠. 배지가 없는데. 아또 왜 또 이렇게 자학적인 멘트를 어찌됐건 개그는 아니에요. 예 어찌됐건 김도부 의원 출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락도 당락인데 예. 김도부 의원이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당이 변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출마 결심을 할 때는 예. 그런 걸 보고 하겠죠. 아하. 예, 그래서 출마한다는 거 만약에 출마를 한다. 예. 김도부 의원 출마한다면 당이 의총 예. 취소할 정도로 변하고 있는 거고 권성동 의원이 정말로 그렇게 당황할 정도의 변침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김도부 의원 출마하면 예. 출마하면 될 수도 제일 유력하다. 그렇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참고로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어제부터 좀 달라진 게 예. 그러니까 친윤으로 분류된 중진 의원이 이제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김도우 의원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그분도 이제 원내대표급으로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분인데 예. 본인이 이제 김도우 의원 만나서 출마하도록 좀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좀 예. 놀랐어요. 아 친윤도 이렇게 단일 대우가 깨지는구나. 윤이 없어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원내대표 선거가 만약 김도우 의원이 나오게 된다면 소건석 의원을 주류축에서 밀더라도 이거는 결과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가도 되죠. 이제 취재 뭐요? 다 해가지고 집에 가시려고?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 그럼 또 취재하고 계세요. 네. 아니 근데 이 김용태 위원장이 했던 거 중에서 제일 구친윤 쪽에 안티 반응을 보이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당무감사? 그러니까 모두 담두누의 당무감사 아니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표면적으로는 당무감사인 것 같은데 예. 전부 다죠. 전부 다?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한 5가지 예. 그 쇄신안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했잖아요. 예.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물론 이전에도 예. 그냥 김용태 의원이 겉으로 비대위원장 맡아서 6월 30일까지 예. 무난하게 상황 정리하고 끝마쳐줬으면 하는 게 이제 생각이었는데 어제 뭐 아까 이제 짜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총 예. 안 열고 아예 통보도 안 하고 예. 이런 게 노골적인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 당무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죠? 당무감사에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예. 밝히고 그 사람들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나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 좀 거기까지 못 근데 이렇게 갈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죠. 만약 16일 날 친윤계가 미는 원내대표가 되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 날 끝나면 원내대표가 당분간 비대위원장 또 겸임하잖아요. 하죠. 당무감사 중지해라. 당내 갈등 분란을 괜히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르고 덮고 간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서타짜 보기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했던 5대 개혁안에는 자체는 언론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한 의원들이 많은데 네. 그거를 예전에 김문수 후보도 저 선대위 해단식에 아니 그 후보 확정 수락연설에서 그 그래요. 얘기를 하지 왜 선대위 해단식 했어라는 얘기 나왔던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이 된 일성으로 모두 잠든 후에 이거 문제 있습니다. 탄핵 반대 문제 있습니다. 그때 하지 왜 선거 다 끝나고 버스 다 떠난 다음에 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거 국면에서는 네, 못하나? 예를 들어서 그 친윤 그룹들이 네. 이렇게 구성해 놓은 표가 있잖아요. 예. 뭐 이를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예. 그러면 거기에서 혁신안 던졌다가 표 떨어지잖아요. 표를 의식해서 말 못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선거 중간이어서 그랬던 거고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던졌던 5개 혁신안은 중학교 2학년 정도 사회 그 뭐 말하자면 뭐 단원 평가 정도의 상식 그걸 물어보는 문항을 풀어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이 맞아요. 예. 당이 살아나려면 어떤 게 맞을까? 예. 김용태안 두 번째
권성동안 이렇게 했을 때는 김용태 아니 맞죠. 예. 근데 그걸 인정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권력을 계속 잡고 당이 어떻게 쇄신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속도 조절해가면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라는데 곧바로 5개를 다 던져서 친윤한테 목 내놔라 이거거든요. 그럼 바로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지난 얘기지만 차라리 9월달에 전당대회 안만 관철시키는 걸로 원포인트로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나는 좀 아쉬움 좀.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5개 안이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데 저거를 만약에 친윤들이나 당의 주도 세력들이 그래. 그게 우리 당이 살아나갈 길이니까 우리 이거 받아들이자. 당론을 하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뭐겠어요. 뭐요? 책임져라. 그 사태 했던 주동자들 관저 앞에 가서 윤석열 지키자고 한 사람 그리고 갑자기 지금 야밤에 바꾸려고 했던 사람 당신들 불출마하고 정치 그만둬라. 이런 요구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겠지. 자기 부정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일단은 김용태부터 주저앉히고 무시해가지고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덮고 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의총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 웃기잖아요. 40분 전에. 계산이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원내대표도 세워가지고 덮고 가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당대회 안 할 수 없을 텐데 그 전당대회도 방향을 굉장히 바꾸려고 할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바꿔요? 지도체제 바꾸고 막 이런 거요? 지도체제 바꾸고 대표로 뽑힐 만한 사람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약화시키겠죠. 그 지도체제 바꾸는 얘기 앞서 박정호 의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저 단일 지도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체 이렇게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그거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심화 버전이에요. 심화 버전은 저희 오늘 봉방불가에서 할 테니까 그동안 아마 박타짜고 장타짜가 취재를 어마어마하게 또 하라고요? 당연하죠. 그게 장타짜의 무기인데 취재를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문 평론가입니다. 민주당 취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민주당 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저 딱 일주일 됐는데 그 일주일의 평가 특히 인사 관련해서 그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여의도 타짜 3부 네 타짜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 평가 좀 해보지요. 이 뭐 아무래도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무회의 얘기도 있고 서타짜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나도 이제 여당이야. 아니요. 야당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몇몇 이제 좀 인사 아주 옥의 티 같은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뭐 아주 그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의 눈에 띄는 행보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물론 인사가 좀 걸리는 게 있죠. 뭐요? 뭐 민정수석 그 오광수 수석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그 옥의 티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인사, 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이 분들의 인사 같은 거 벌써 정치권이 이렇게 조금씩 협치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인수위 없이 그냥 조기 대선 통해서 어하다가 출범한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확실히 이제 준비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상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것도 국무위원들 다 임명하지 못하고 총리 후보자만 발표한 상태에서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하고 일을 하는 구조인데 이제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도 손 놓고 있다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무위원 4시간씩 회의를 하고 이러면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3번째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선에 이제 2번 나왔는데 자기 생각을 많이 가다듬어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준비가 확실히 돼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인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서영주 소장이 얘기했듯이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의 인사는 조금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민정수석은 뭐 이분이 검찰개혁 적임자냐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던 게 실정법 위반인데다가 본인이 인정하고 거기에 토를 달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하는 업무가 공직기강 인사검증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 어울린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비서관 인사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 이제 변호인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는데 사법보험이냐 이런 논란을 야당에서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적임자가 꼭 그분들밖에 없었을까. 물론 이제 일체감 같은 게 되게 중요했을 거예요. 민정수석실 굉장히 중요한 이 정부에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대목이 좀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사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평가. 근데 뭐 상당히 균형 잡혀 있다고 봅니다. 인사 자체 균형 잡혀 있다. 예. 자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장타점. 흠 잡을 곳이 없다가 흠이 좀 생겼다. 마찬가지예요.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비서관들 문제가 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나머지 다른 인사는요? 뭐 잘 됐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국무회의가 상당히 좀 주목이 가더라고요. 국무회의 한 3시간 한 거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아마 7월 말까지는 이러한 어색한 동거가 계속될 텐데 참 거기 참석하는 국무위원이나 주재하는 대통령이나 서로 얼마나 어색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과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을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달래가면서 국무회의를 원만하게 잘 진행하는 것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그래도 대변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단하신 분이다. 이제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요? 네, 그러니까 본인 소명의식 사명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입장을 대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하여튼 어색한 동거. 어색한 동거. 네. 윤타짜가 보기에 그냥 정파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요거 정파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 딱 보면 그래 뭐 저 정도면 우리가 해볼만 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쉽지 않겠는데 이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요? 예. 그러면 잘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일주일이지만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제가 안 묻고 그냥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실책을 해도 국민의힘이 반사이익 받기는 어렵다. 반사이익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자격이 있나 싶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인사 문제 뭐 지적하라면 뭐 다 하겠지만 뭐 그렇다 치고요.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오죠. 트럼프 만나서 어떻게 할 거고 그 의전 프로토콜은 어떻게 잡힐 거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나토 정상회 가서는 어떻게 할 거고 거기서 실력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네. 보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분인 게 기저효과가 있잖아요. 지난 대통령이 워낙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더 이게 돋보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이제 평년작을 해도 지난 대통령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음 주에 G7 정상회의 가잖아요. 이게 취임하자마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다자외교 무대에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뭐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 약간 플러사이드 미팅 형태로 짧은 정상회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한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좀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이 진전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초기에 가장 큰 난제는 경제입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정권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 밖에 있어요. 경제라는 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올 텐데 그런 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누가 하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아까 뭐 정성호 의원 앞에 인터뷰 나오셨을 때 우리 저 진행자가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 적임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기재부 개혁 그 카드도 지금 공약에 있잖아요. 정부 조직 개편도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어서 누가 경제자령탑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아니 서타짜 보기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봐야지. 민주당 정부가 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탄핵 이후에 급하게 집권을 했잖아요. 인수위 없이. 그렇죠. 문재인 정부 초기, 이재명 정부 초기. 그때와 지금 돌아봤을 때 어디가 낫습니까? 지금 현재 속도감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이미지는 적폐청산이었어요. 지금 내란 특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대통령은 행정, 예. 경제, 외교, 안보에 집중하겠다. 어허. 정치적인 부분에 매몰되지 않겠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고 이재명 그 문재인 정부 때는 5월 적폐청산. 5월 적폐청산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했을 때 뭐 예. 특검 발족하면서 근데 예. 특검을 발표하더라도 이 정치 영역은 국회에 맡겨놓는 거죠. 예. 또 이 집권 여당이 의석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국무총리가 김민석 지명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총리와 국회의 영역으로 정치 영역이라든지 내란 정상 같은 거는 맡겨놓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4시간을 하고 외교 안보 그다음 거래소를 가고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같은 거를 지시를 통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행정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집중해야겠다는 투트랙 같고요. 대표적으로 아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실용을 체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용? 지난 정부는 말씀 기조과 얘기했는데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가치, 이념 여기에 이제 매몰돼서 어떤 것도 다 가치 이념 속에서 판단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가치 이념보다는 실용,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하자. 아마 외교도 말씀한 대로 G7이나 나토에서도 그와 비슷한 어떤 뭐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요. 사소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신호로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뀐다라는 것들에 주목을 해요. 뭐요? 그러니까 격이 없이 이제 구내식당에서 드시면서 기자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는 거. 예. 그리고 국무회의 때 얘기 좀 해보세요. 막 하면서 토론 문화가 활발해진 거. 하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뭐 열심히 토론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내가 좀 한마디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심의하고 의결하고 나중에 나한테 보고하세요. 뭐 이랬는데 예. 4시간 동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대단히 신선하고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구나. 예.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다행이고 어디 증권거래소 같은 데 가더라도 예. 뭐 과장급들 뭐 책임자급들에게 직접 얘기해 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단히 사소하지만 뭔가 국정 운영이나 나라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민주화운동 기념관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는데 정말 저는 대단히 감동을 먹었고 정말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짧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니까 메시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집권 5년 동안 계속 이런 생각 변함없이 해주시면 정치도 복원되고 어쨌든 나라도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 우려스러운 건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좀 과대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G7 가는 거 뭐 대단히 훌륭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 회원국도 아니고 초청국도 아니잖아요. 그냥 참관국이란 말이에요. 공식적인 발언권이 없어요. 가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잠깐 뭐 정상 미팅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초청받은 거 가지고 이제 국격이 회복됐다, 위상이 높아졌다, 아니면 정말 뭐 어느 정도 외국에서 인정받는 거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번에 다자 무대 데뷔하시면서 인사하고 좀 분위기 파악하는 걸로 만족해도 국민들이 박수 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는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이제 국민적인 기대나 또 그 기대에 부합하는 어떤 정권의 기조도 있었지만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왜 그 초기에 보면 아메리카노. 네, 그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또 어딥니까 인천공항공사 가가지고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정책이 유지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거 맞아요. 그런 일체 형식 다 빼고 시계도 안 맞는다고 했다가 그거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만들기로 했다는데 이게 평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면모가 좀 드러나는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했다는 그 대통령 말씀 대독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마찬가지예요. 기저효과입니다. 지난 정부의 대통령의 메시지 틈만 나면 뭐 되지도 않는 한국가 세력 되지도 않은 자유학개론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그런 거 듣다가 정말 국민들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상식적인 얘기 들으니까 장성철 소장도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장 소장.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되고 있고 회복이 되고 있고 흐트러져 있던 게 바로 잡히고 있고 그거를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큰 부작용 없이 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앞서 외교 관련해서 오늘 아침 종합신문 보니까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고민 중이다 이렇게 나오던데 G7은 가는 건데 이거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빠지면 굉장히 눈에 띌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글로벌리 진영을 딱 구분해주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텐데. 미국이냐 중국이냐? 결론은 그거 아니겠어요? 아메리카, 차이나. 아침 조간에 보면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거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미국 중국이다. 이렇게 안미, 나오잖아요. 경미중 이렇게 써 있었어요. 중앙일보 헤드라인. 굉장히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경제를 미국 중국이랑 가는데 안보를 미국에 그게 되냔 말이에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간에 껴있는 처지인데 이거를 이 조타수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처음부터 나오는 하나의 큰 과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토 회의를 안 간다? 거기서부터는 많은 해석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국제적인 비난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어떻게 막아요? 가야 된다. 일단 가야죠. 소주장 가야 됩니까? 서타자. 그래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G7 자체는 가기로 확정된 것이고 뭐 얘기가 나토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외교 안보 라인에서 결정을 한다면 가겠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외교의 측면에 있어서는 실용을 얘기했던 거는 지난 정부에서는 뭐 한미일이었다. 그다음 북중러에 대략 나눴다면 이제는 이제 한미일에서 한중러가 되는 겁니다. 한국이 늘 끼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G7이랑 나토가 처음 국제 무대의 어떤 뭐 등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일단도 인사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에 대한 어떤 외교적 다자주의에 대한 것들도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우리 중심의 외교를 하려면요. 많이 만나야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타짜한테 물어봐야죠. 지금 박홍근 민주당 전 의원이 뭐 정당법 의원이에요. 전 의원. 아니, 전 원내대표 하려고 그랬어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 현 의원. 그 박홍근 의원이 저 정당법 개정해가지고 국힘 해산 얘기들 나왔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뭐 야 이거 내란 특검하다가 이거 위헌정당 해산으로 우리 몰아치려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라는 걱정 실제로 해요? 아니면 그냥 뭔가 민주당을 발에 묶어놓기 위해서 그냥 뻥카처럼 그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재소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소까지는 할 수 있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고 걱정하는 의원들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한 소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실제로 걱정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저도 걱정해요. 의원은 아니지만. 오, 그래요. 아까 정성호 의원은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기호라고 보고요. 그 법안은 그냥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아까 정성호 의원도 그거는 박홍근 의원 개인 의견이지. 정당 단일 예산이라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데다가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하고 부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역풍만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어찌됐든 의석이 100석이 넘고 지난 대선에서 41%를 득표를 받은 정당을 어떻게 해산합니까? 그런데다 이제 목적과 강령, 활동의 위헌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내란 특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그 당을 나가고 뭐 이렇게 이제 이 치유하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걸 가지고 정당 해산에 나선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더 실이 클 거라고 보고 이제 독일 헌법에 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따오는 건데 이제 독일은 나치의 경험이 있잖아요. 두 번 정당 해산을 시켰어요. 한 번은 그 이 나치 후신당하고 한 번은 독일 공산당 해산을 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통합진보당 사례는 정말 이 제도를 악용하고 남용한 겁니다. 오히려 통합진보당 그 뒤에 다른 당 만들어서 이번에 국회의원 뭐 4명이나 배출을 했잖아요. 이 실효성이 없어요. 이 정치적 논란만 커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선택을 할리만무하고 그냥 프레임이다. 내란 정당. 위헌성을 가진 위헌 정당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을 묶어두기 위한 그러면 그걸 벗어나려면 스스로 쇄신을 해야지 뭐 자꾸 저 해산된다 홍준표 시장이 그러는 거는 심리전이에요. 그 당 끝났으니까 나한테 와라 흔들기를 하는 거지 뭐 실제 그게 가능하다고 그분도 생각하시겠어요. 홍준표 전 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장타짜 홍준표 전 시장이 니네는 끝났어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거의 이 수준의 얘기인데 의도는 뭐라고 봐요? 나 비대위원장 시켜 뭘 이렇게 곤란하게 생각해. 나한테 당권을 맡기면 내가 싹 여러 가지 정리해줄게. 근데 방금 전에 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셨습니다. 아 그래요? 공부는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지금까지 막 퍼붓고 이제는 내가 돌아갈 테니까 내가 이제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줘. 잠깐만. 이거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썼어요. 레이밍이다. 니들 이제 난리 났다. 정당 해산당할 거다. 나랑 이준석 욕하지 마라. 에? 거의 뭐 검사 내 X라고도 그쵸. 했었고 네. 나는 똑같은 X한테 2번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어마무시한 사실 악담을 했었거든요. 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근데 공분을 태평양에 묻고 나 돌아간다는 얘기는 홀가분하게 이것도 홀가분하게. 이거 다시 발음해야 돼. 난 공부라고 생각했어. 야, 나도 처음에 그렇게 공분, 들었어. 분노. 예. 공부? 근데 앞에 공분, 공자가 공분. 이공자인가? 예. 어쨌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하와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딱 비행기 타고 올 때는 이제 기내식 먹고 마시버려 기내식 먹으면서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온다는 얘기는 다시 시작한다. 살라면은 나한테 맡겨. 나 그냥 정계 은퇴 안 할게. 번복할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 이거 같아요. 나한테 연락해. 다음 주 월요일 날 교육하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무슨 그 아이돌 그룹을 보는 것 같아요. 뭐요? 왜요? 아이돌 그룹이 1집 음반을 냈다가 예. 1집 음반 활동을 종료하면 은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다시 복귀해요. 홍준표 시장 모습이 약간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정계 복귀 선언한 거죠. 아 저렇게 되면 네, 향후의 행보 뭐 어떻게 하실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예. 개혁신당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도 했다가 또 공부는 저 태평양에 묻고 가겠다 그랬다가 그러나 뚜렷한 거는 정계는 복귀했다. 이미 복귀했다 하와이에서. 근데 시당 정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를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계 은퇴했다고 그때 밝혔었어요. 사실상 정치를 떠난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정계 은퇴한다 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이제 안에서는 정치하지 않고 새롭게 본인이 보수 대통합에 정치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참 이게 또 들을 말도 있고 안에 보면 뭐 좀 더 애 같기도 한데 예. 얄밉지는 않다. 얄밉진 않아요. 외부에서 지켜보는 재미가 아니 있으나 좀 보다. 귀여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좀 정치를 그런 좀 그래요? 뭐라죠 좀 희화화는 아니고 좀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체제 맞물려서 본방불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볼 건데 일단 객관식으로 두 분에게 질문만 드릴게요. 홍준표 전 시장의 향후 행보는 1. 국민의힘 복귀 2. 개혁신당 입당 3. 신당 창당 1, 2, 3 다 아닌 것 같은데. 뭐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영입하고 그냥 좀 해주세요 막 읍수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지. 아 저기 이제 저 국민의힘 입당할게요. 이렇게 손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 개 중에 고르면 1번이랑 가까운 거네. 국민의힘으로 다시 간다. 뭐 행선지만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냥 진짜 신당 1번이겠죠. 1번? 1번 같지 않은데요. 어디요? 그러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계 개편? 예. 홍준표 시장은? 예, 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중심의 보수의 재편 예.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개 중에서 3번이네 신당. 그건 신당이라기보다는 2번에 가깝죠. 개혁신당의 뭐 입당 또는 뭐 그쪽에 후견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시듯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 할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예. 조연으로 물러나서 뭐 후진양성 예. 그다음에 이제 원로로서의 뭐 이건데 이준석 의원의 후견인이 되는 건데. 네, 그건 안 할 거다. 저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의지는 아직도 본인이 무대의 주연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런 선택을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이대로는 못 간다. 예. 이런 저 정계 개편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고 그건 권력 가진 쪽이 하는 거고 이합집산이죠. 예. 그 이합집산 과정에서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열어놓고 생각하겠다. 예.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오늘 본방 불가가 있으니까 본방 불가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해요. 내 타짜는 10분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